시작할까요? 판사님 시작할까요? 예. 시작합니다. 자, 이제 제보 총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전과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시만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보 총질의는 3분입니다. 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되어서 김건희 여사의 지시와 승인이 있었다라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 해명이 있었습니다. 해명의 취지는 정상적인 거래를 언론 보도에서 날조하고 왜곡했다라는 식의 이제 해명이었는데요. 해당 녹취록은 김건희 여사가 알았다거나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승인했다라는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주가 조작을 했던 선수 이모 씨의 법정 진술까지 더했는데요. 당시에 김건희 여사를 만났을 때 2009년, 2010년 1월 초에 권오수 회장의 소개로 김건희 여사를 만났는데 이게 그 바로 전년도 12월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작전을 시작한 이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김건희 여사를 소개해달라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권오수 회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더 부양해야 되는데 부양할 돈이 없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더 살 수 있는 쩐주를 김건희 여사 포함해서 3명을 소개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소개받은 자리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거나 사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권오수 회장이 그 자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회사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했더니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그걸 주식으로 사봐야겠다 라고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신한투자증권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모 씨가 주문을 내면 받아주라 라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그냥 1인 매매를 했다라는 그 취지가 아니라 이런 주식 뭐 저런 주식 알아서 사라 라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미 알았다. 그리고 그것을 사달라라고 하면서 이모 씨에게 계좌를 사실상 맡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1인 매매를 맡기고 이모 씨가 알아서 했다라는 그 주장과 해명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만 해명을 했는데요. 다른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다른 나머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또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0년 5월 20일경 이후에는 이모 씨와의 관계 끊었다라고 했는데 녹취록 6월 16일자 녹취록에 보면 법정에서 공개된 이 녹취록 보면 저하고 이 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도 계속 거래를 했던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 시절에 계좌 1개만 공개를 했는데 이용된 공소장에 나온 그 계좌 말고도 4개가 더 주가 조작에 사용됐다라고 하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해명한 바 없고요. 또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손해만 봤다라고 했는데 공소장을 통해서 KBS 보도를 통해서 수익 본 것까지 나오니까 손해도 보고 이익도 보고 라고 하면서 해명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더불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아니, 답변 좀. 필요 없습니까? 자, 다음 조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질의에 이어서 검찰의 전관예우를 막는 후보의 의지를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아까 검찰청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지침에 기관의 특수한 그 두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그 두 조항이 갖고 있는 내용이 비현실적이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발언 후에 잠시 생각해 보니까 일정 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검찰청, 특히 검찰이 갖고 있는 막강한 힘을 옷을 소위 벗으신 후에 전관이라는 이름으로 누리시는 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공직기관보다 크고 길고 그리고 강하다라는 생각은 지울 수 없습니다.
후보님, 검찰의 전관 예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공감하십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두 가지 방법이 비현실적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 핵심은 결국은 사건 수임에 아주 거대 로펌 그리고 전관을 쓸 수 있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그 재판 결과가 차이가 정말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난다라는 것이고, 그 핵심 중에 하나는 전관 출신의 변호사분들은 아주 쉽게 후배 검사들을 찾아갈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전화도 할 수도 있고 뭐 골프도 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지 좀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문제의식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예, 제가 직무대리를 맡은 이후에 이 해당되는 이슈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부서장을 따로 불러서 이 말을 했습니다. 전관예우라는 말을 정말로 듣고 싶지 않다. 전관예우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수단보다도 전관과 비전관 사이에 검찰에 대해서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균등하게 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방안을 꼭 강구를 해서 의원님 염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임명이 되시면 그걸 꼭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임명이 되신다는 전제로 다가오는 10월 정기국회 국감 전에 그 구체적인 안을 좀 마련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약속하실 수 있으십니까? 임명된다는 전제로. 워낙 오랫동안의 문제입니다만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다뤄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후보자 개인에 대한 질의나 또 정책 질의보다는 다른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저는 청문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인품, 그리고 또 지금까지 법과 원칙대로 살아오신 여러 가지 인생의 궤적을 보면 훌륭한 분을 우리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의원님들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나 친분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주셔서 제가 몇 가지 확인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뵌 게 언젠가요? 하도 오래돼서 사실은 검찰을 떠난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으로서 퇴직을 하고 떠나시고 난 이후에는 뵌 적이 없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만 박범계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4월 3일 날 제주 4.3 국가추념식에 참석을 했었는데 한 50m 멀리 떨어진 곳에 먼 발치에서 뵌 것이 그게 마지막으로 뵌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만 봤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그러면 보셨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결혼식에는 참석하셨습니까? 좀 인간적으로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방 근무할 때라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지막으로 뵌 게 언제쯤이신가요? 법무부 장관을 마지막으로 본 거는 제가 작년 6월에 제주지검 검사장 발령이 나고 한 장관,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는데 그때 법무부에서 박범계 장관님께 저희가 검사장 신임 검사장 인사 이동 때 그때 법무부에서 본 것이 제 기억으로는 마지막으로 본 걸로 기억합니다. 예. 오늘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여러 질문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런 조각조각의 몇몇 증거들을 가지고 과연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있는지, 객관적 증거인지, 그리고 거래 내역이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녹취록의 일부만을 편집해서 주가 조작을 여기에 관여했다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전 정권에서 기소하지 못했는지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짐은 우리 총장님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오늘 양쪽에서 이야기한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그리고 중립적으로 책임 있는 수사를 해주시길 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으로 기소된 사람들 혐의가 자기 계좌나 가족 혹은 직원들 계좌 이용해서 그 주가 조작에 필요한 거래 행위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김건희 여사 그 행위를 보면 이 범죄 일람표, 그러니까 주가 조작 범행의 289회에 다 관여되어 있고, 그리고 본인의 계좌 6개, 그리고 어머니 계좌 1개를 이용해서 또 직원들에게 매수 지시 혹은 매수 승인까지 하면서 직접 관여를 가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가 조작이 시작된 첫째 날, 공소장에 나와 있는 첫째 날에 이미 51차례의 그런 범죄 행위, 둘째 날 31차례 범죄 행위에 모두 다 가담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뭐 불기소라든가 기소 여부를 이제 판단하실 텐데, 이러한 점을 잘 좀 감안해서 공정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이 내려지기를 간곡하게 바라고요. 이제 청문회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후보자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안 잡혀진다, 그림이 안 그려진다라고 말한 이유가, 첫 번째는 후보자께서 이제 병역을 척추 궁합부 결손, 별손으로 사급을 받으셨고, 요 병명이 사실은 그때 김주현 검찰국장이라고 병역 면제 판정을 받으시고, 이게 병역 면제에 아주 단골 메뉴로 사용하던 그런 병명입니다. 그런 게 좀 있고, 두 번째는 후보자께서 주민등록 제대로 신고를 안 해서 무단전출 직권말소가 4차례나 되세요. 왜 이렇게 자기 성인이 돼서 주소지를 성실하게 신고를 안 했을까? 4차례나 직권말소 됐을까? 그런 의문점. 또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다는 노량진 쌍용예가, 그러면 그 전에 소유 내역을 한번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거는 하나도 알려주지 않고, 그럼 집을 샀으면 취등록세를 냈을 테니까 그 세금 내역도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저에게 계속 알려주지 않고 있다가 아마 권인숙 의원님께만 잠깐 보여주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증여한 장모님은 잠실 선수촌 아파트에 오래 사셨고, 이 노량진에 사실은 장모님께서 집을 살 이유가 없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거는 분명히 딱지 분양권을 사서 따님과 또 손주들에게 분양권을 갖다가 이전시켜서 절세 목적의 상속 혹은 사전 상속 혹은 증여를 한 것이다라고 굉장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 당시 강남에서 돈 있는 분들의 절세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속 시원하게 털고 가셔야 검찰총장 업무하실 때 편하실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첫째는 제 병역과 관련된 말씀 주셨으니까요. 의원님께서 방금 특정한 다른 분 청문회 때 이 병명으로 병역 면제가 됐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저는 해당된 그 병명에 입니다마는 1년 6개월 동안 저는 군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병역과 관련해서 노력을 한 것은 없습니다. 징병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는 그대로 따라서 제가 그냥 이행했을 뿐입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다른 주택에 대한 소유 내역이 있느냐 말씀 주셨는데, 제가 평생 가정을 꾸린 이후로는 대부분 전셋집에서 계속 옮겨 다녔기 때문에 오늘 말씀 주신 노량진 주택에 대한 부분만 생각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가 안 됐습니다만, 권치승 의원님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내일이나 모레라도 충분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이전에 딱 한 차례 주택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한 2, 3년 정도 갖고 있었는데요. 20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매각했을 뿐입니다. 그 차익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몇 년 지나서 노량진 주택이 생겼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저희 처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합니다만 해당된 지역은 저희 처가에서 선대부터 최소한 50년 이상 사신 그 곳입니다. 제 안사람도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곳입니다. 그래서 무슨 전매라든지 말씀 주신 분양권을 샀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 안사람 또 제 장인어른 그 선대도 막 50년대부터 그때 거기서부터 사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살던 곳에 땅을 증여를 해주신 것을 증여세를 다 납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주신 것 중에 제가 다 답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예. 예. 그래서 모르겠다고 하는 것도 청주 공역으로 경영 면제도 받을 수 있었는데 방해를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경영 면제 근데 또 방해를 받으셨고 그게 참 미스터리라서. 그 다른 분들은 면제인데요. 저는 그냥 징병검사 받으러 가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서 면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는 군부대 가서 제가 그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는데 대학 졸업하고 군부대 가서 당신 거기서 1년 6개월 생활해라 해서 제가 출근 2시간, 퇴근 2시간, 4시간씩 다니면서 군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56사단 군부대에서 근무했고요. 1년 6개월 동안 대부분 생활을 사실은 교통호 파고 외우고 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정해주는 대로 세금을 내라 그러면 세금을 내고 국가에서 정해주는 대로 징병검사에서 당신 가서 근무하라 그러면 근무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 정리해 주시죠. 그런데 그 병역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가 제출을 했고요. 취등록세 관련해서는 제가 그 세금 납부와 관련해 가지고 연체나 뭐 세금을 미납한 것은 없다는 자료는 제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다음 김의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수사 기밀 누설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주시면서 박수정 변호사와 관련돼서 말씀하시기를 박수정 변호사하고는 교류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도주한 법조 브로커를 검거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께서 박수정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을 하셨겠네요. 그때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근데 한번 제 PPT 한번 좀 봐주실래요? 이 두 분 통화 내역인데요. 첫 연락을 2016년 1월 7일에 하는데 박수정 변호사가 우리 이원석 후보자님한테 먼저 전화를 겁니다.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제 기억은 아마 이때쯤이 제가 중앙지검 특수 1부장으로 인사가 난 직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법조 안에서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인사 이동을 하면 의뢰껏 서로 간에 문자라든지 아니면은 전화 통화를 하는 분 많습니다. 보통은 한 500통, 1000통 이상 올 때도 많습니다. 평소에 전혀 교류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저하고 전화가 아예 없습니다. 뚝 끊깁니다. 아니요. 그런데 그 뒤로 이 법조 브로커 이동찬이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좋습니다. 하여튼 법조 브로커를 검거하기 위해서인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박수정에게 전화를 거는 시간을 보면 일요일, 주말, 자정, 토요일 날 23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업무를 위한 시간인가? 이런 의심이 좀 듭니다. 중앙지검 특수 1부장 활동안에 보통 평균 새벽 3시, 4시에 퇴근했습니다. 그 시간에 집에 걸어서 갔습니다. 주말에도 하루도 쉬지 않고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대한수영연맹 사건 수사했고 법조비리 사건 수사했고 국정농단 사건 수사했습니다. 네. 그 뒤로 지금 한동훈 수사팀이 김연보
문건을 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건을 내내 사법농단 사건 때 공개를 하지 않다가 이게 변호인 측, 저 법관 쪽이죠. 법관의 변호인의 끈질긴 요구, 그리고 재판부의 제출 명령 따라서 뒤늦게 제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뭐죠? 당시 해당 수사팀과 제가 어떤 연락도 주고받은 바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건 약간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청문준비관련 보니까 상당 부분의 자료는 제출을 했는데 전체를 제출하라고 변호인 측에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검찰을 이끌어갈 충분한 도덕성과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검찰총장에 취임하시게 되면 그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문재인 정권에서 그 무력화된 권력 수사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중요한 걸 하나 꼽으라고 하면 저는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동규 씨와 그 일당들이 지난 10월 기소된 이후에 지금 추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 사건은 여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관련자들이 여기에 나온 그 4,044억 약 1,154배의 그런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은 사건으로 과연 이러한 천문학적인 구조를 누가 만들었는지 또한 그 수익이 과연 누구한테 들어갔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그동안에 수사에서 정상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장동은 내가 살가했다고 하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수사를 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살리는 것이 검찰의 앞에 놓여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잘 감당내실 수 있겠습니까?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재명 당대표는 분리하면 특검을 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국민의힘의 특검 요청을 그렇게 무시를 하다가 선거 막판에 질 것 같으니까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검 지명권이 있는 상설 특검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문검사들이 그렇게 2년여 동안 기소하지 못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 사건은 작년 12월에 무혐의 결정을 내리려고 했으나 당시 친정권 검사였던 김태훈 차장검사가 반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또 물고 늘어집니다. 당대표가 기소될 것 같으니까 또 특검 들고 나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에게 지명권이 없는 이러한 새로운 특검을 지금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 돌려막기입니다. 어떠한 수사든지 간에 공정하게 진실을 꼭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어떤 특정한 사건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검사 생활을 25년 하는 동안에 제가 담당했던 사건이 제 기억으로는 4차례 특검으로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특검에 가건 가지 않건 간에 검사는 자기 사건에 대해서 정말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어느 누가 그 사건을 바라봐도 다시 살펴봐도 제대로 처리했구나, 그런 말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써야 합니다. 저도 제가 담당했던 4건의 사건이 특검으로 가고 난 다음에는 주머니에 사표를 써서 넣어갖고 다녔습니다. 만약 제가 담당한 사건이 특검에서 그 결과가 달리 나오거나 제가 수사를 미진했다거나 하면은 언제든지 간에 책임을 지고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특검 아까 말씀 주셨는데 제가 언론 보도를 못 봤습니다만 특검으로 가건 가지 않건 간에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검사들이 자기 책임하에 증거와 법리만 보고
그 사건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바르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듣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범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은 얘기가 나오면 특검은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순리고 언제나 그랬습니다. 법원의 판결도 1심, 2심, 3심이 각각 다르고 같은 케이스라도 견해가 다르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도 다릅니다. 근데 문재인의 검사 또 윤석열의 검사 그렇게 나누지 마십시오. 검사는 검사입니다. 그렇게 무슨 문재인 검사가 친문 검사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마치 그것이 그때 기소하지 못한 것이 김건희 여사 혐의 없음에 강력한 증거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지 마십시오. 박범계 장관에게 물어봐라. 그랬을 것 같으면 검찰개혁이 다 완성이 됐지요. 그러나 그렇게 검사는 다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자 여러분들이 말하는 소위 친문 검사들 그 사람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후보자께 희망과 기대가 있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된다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다르고 생각과 판단이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 답은 저에게 꽤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추상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원석이라는 대한민국의 총장 후보자, 총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에게 그래도 기대를 놓치지 않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후보자님, 네, 프랑스 대혁명의 산물이지요. 그렇습니다. 소위 폭압에 앞장섰던 경찰과 법관 귀족들이 기득권을 옹호했던 그 앙시앙-레즘을 깬 그 경과요 결과가 검찰 제도입니다. 그것이 인권 보호고 사법 통제입니다. 마치 검사가 수사는 검사밖에 없어. 우리는 수사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것이 나는 가슴이 아프다. 제가 바라는 이원석 후보자가 나는 법무부 장관과 서 있는 자리가 다르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과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냉혈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검찰을 정말로 제가 심혈을 기울였던 피와 눈물이 있는 검찰, 균형감을 갖는 검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책을 읽을 기회가 없었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나오면서 청문 준비 자료 이외에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 헌법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조문이 헌법 10조입니다. 10조 1항은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 주권을 가진다는 것이고 10조 2항은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적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는 의무를 진다는 조항입니다. 제가 헌법 10조를 가장 좋아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인권 보호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도 이런 인권 보호의 가치라고 하는 거 반드시 그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9년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참 면목없고 늘 죄송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도 국정농단 수사 같이 하셨죠? 그렇습니다. 항상 거론이 되고 있고 후보자의 경력에서는 아마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경력으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일 것입니다. 자, 후보자도 면목없고 죄송합니까? 저는 제가 철학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세 가지를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가 법,
법을 지키자. 두 번째가 리, 사회의 이치를 지키자. 세 번째가 정, 인간으로서의 정을 갖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속을 하거나 기소하거나 한 분들도 꼭 그 다음에 제 방으로 불러서 같이 차를 나누고 구치소에도 책을 넣어서 보내드리고 합니다. 검사가 잘하려고 하면 법도 지키고 세상의 이치도 지키고 사람의 인정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 말씀은 법이나 리를 떠나서 인정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신 말씀 아닐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명예회복 대기할 것. 네. 죄를 저질러서 죄의 대가로 징역형을 치르고 나온 사람에게 명예회복을 대기할 것. 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저는 제가 누군가를 구속하고 기소했다고 해서 즐거웠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명예회복이 대기할 것이라는 것은 어떤 취지인 것 같습니까? 제가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논평하거나 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는 것이죠. 저는 당연히 그리고 그렇습니다. 수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수사를 하는 게 검사의 그렇습니다. 의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수사한 것 자체가 면목 없는 일이 돼버린다면 그것은 원래 어떻게 보면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됐다고 본인이 생각했던 것을 수사했을 때 보통 나오는 반응 아닐까 싶어서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후보자도 면목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 뜻이 아니고 저렇게 말씀하신 걸 갖고 제가 논평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지만 쌍용차 노동자분들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손배를 청구하고 있고 사건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취하하는 게 맞지 않겠냐 싶어서 국회에서도 결의를 했었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경찰 측의 답변은 이게 배임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거는 경찰청장한테 질문했을 때 배임이 안 될 수도 있잖아라고 얘기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종 판단은 결국 검찰이 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법무부가 국가수사를 담당하고 있고 또 검찰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은 법무부나 검찰이 좀 이쪽으로 유연하게 얘기해야만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대법원 판례를 봐도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맞서고 있고 사회적으로 이게 많은 논란을 들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선택을 할 경우에 이걸 개인 생각이 어렵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안에서는 국회가 본회의에서 소개를 시행하는 게 좋다고 결의를 했었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국가에다가 연구를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총장들을 가능성이 있는 생각이 있으면 이 문제도 정부와 함께 좀 유연하게 검토를 해서 국회의 결의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저희가 균형 있게 법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입법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좀 서로 간에 공론을 모아서 어느 부분까지 이런 배상 책임은 사실은 개인 간에 또 손배소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입법의 영역에서 좀 원만하게 사회적인 어떤 컨센서스를 모아가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좀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예. 국가가 고통을 취하든지 결단性필요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아주 상세하게 내용을 좀 알지는 못합니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조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네. 여야를 떠나서 위장전입 같은 논란이 없다는 점에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모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을 포기했다고 답변한 점도 신선했습니다. 10년 전인 2012년 윤석열 대통령 결혼식은 대검찰청 별관에 있었고요. 전직 검찰총장이 주례를 받습니다. 같은 특수통검사들은 거의 다 참석을 했는데 참석을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 지방 근무할 때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하고 다 같이 지방 생활을 하고 있고 저는 지방 근무를 하면 사실 서울에 아예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인간적으로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암만 기억을 해봐도 참석한 기억이 사실 나지가 않아서 뭐 좀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서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부임지마다 아이들도 학교로 옮겼겠군요. 제주, 뭐 밀양, 뭐 저 지방에 일부러 좀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뭐 서너 군데씩 이상은 나왔습니다. 예. 윤석열 사단이기에 낙점을 받았다. 이런 것은 상당 부분 불식됐다고 봅니다. 자, 후보자님,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것이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 이거 누구 발언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과문해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2017년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 수많은 의혹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또 변호사비 대남 의혹, 경기지사 시절 부인이 경기도민 세금으로 쇠고기, 초밥, 국수 사 먹은 것, 이런 거 전부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가 시작돼서 결론을 지금까지 맺지 못한 수사들이죠. 그런데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출석 불가를 당론으로 정한 날입니다. 검찰총장 후보자 그리고 검찰에 대한 비난과 공세는 계속 강화될 것입니다. 이것도 원칙적으로 중립적으로 수사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주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복도 있을 수 없고 예외도 있을 수 없고 특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법 원칙에 따라서 예외 없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증거와 법리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원칙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외압에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시행령 구태타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부패, 경제, 범죄 등으로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시행령은 9월 10일 날부터 새로운 법률이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하고 범죄 대응에 충실하게 하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오늘 하신 말씀 중에 또 인상적인 표현이 감찰총장이라고 불려도 좋다 이런 표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의지를 표현하셨다고 보고 역시 저 굉장히 인상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금 대검찰청이 가지고 있는 비공개 예규 중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및 조사 진정 사건 이송 이첩 등에 관한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 공개된 조항 13조 1항 3호에 따르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진정 사건에 대해서는 이송 이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송 이첩이 아니 된다 이거는 뭐 저희가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요. 요거를 근거로 해서 공수처에서 관련된 진정 사건의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검찰에서 아마 보내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수처에서 검찰로 이첩한 사건이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게 아니라요. 공수처에서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련된 사건들 기록 목록 보내달라 요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보내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공수처에서 네. 자체적으로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수사를 하기를 사실은 바랍니다. 검찰에 진정으로 들어온 사건들은 일반 검사들에게 사실은 직무 집행 과정에서 오는 진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첩할 때는 지금 공수처 보면은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첩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첩 이송 안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자료를 달라라고 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건 근거가 없잖아요. 경찰하고 해경에도 같이 보냈는데 일단 경찰에서는 2021년 6월 30일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미 자료를 다 넘긴 걸로 보이고요. 해경은 아마 사건이 없어서 넘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찰만 안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공수처에서 자료 요청이 오면 네. 제가 알기로는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은 제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뭐 공문이 온다고 하면 후보자님께서는 기록 목록이나 법적으로 장애 사유가 없는 건 보내실 의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이미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지금 대검찰청에서 수사정보 수집하는 문제가 예. 좀 사회적 관심사입니다. 대검에서 하반기에 수사정보 인력을 늘릴 예정이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사실입니까? 수사정보 인력은 제가 차장으로 온 다음에 대검찰청에 숫자는 그렇습니다만 한 4, 5명 정도 증원을 시켜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검찰의 직접 수사가 인지 건수가 약 거의 47% 정도 줄었습니다. 부패 범죄는 역시 21% 정도, 마약 범죄는 70%가 줄었고 무고 사건도 70% 감소했습니다. 어느 국가의 수사기관이건 간에 범죄 정보 수집을 아예 안 하는 수사기관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 지금 대검에 있는 범죄 정보 담당하는 수사관이 수집과 또 분석과 검증을 하는 수사관을 전부 합쳐서 20여 명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 정보경찰의 숫자에 비하면 너무나 턱없을 겁니다. 그래서 민생범죄라든지 대형 경제범죄라든지 다수의 피해를 입힌 범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기에 워치독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한 4, 5명가량 늘려놨는데요. 또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시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네, 다음 최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질의 중에 우리 여당 의원님들 말씀 중에 검수완박법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검수완박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오늘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실체하고 맞지 않죠. 검수완박이 뭘 줄임말인 줄은 아시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민단체에서 가장 먼저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활용한 게 이제 지금의 여당이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으로 지금 수사권 범위를 한없이 넓히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법무부 장관이 있고 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검찰의 직접 수사가 줄어서 그 부패 대응 기능이 약화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그거에 동의하시는 입장인 거죠? 우리 사회의 부패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국민들은 저는 그러니까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주장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유효한 반론이 있어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좀 보시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반부패 대응 역량이 좀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그걸 꼭 검찰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적법 절차를 지키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유지한 채 직접 수사 기능은 사실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취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총장을 거쳐서 검찰의 중립성에 심대한 피해를 끼친다 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까지 되시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지금 얘기한 말씀은 지금 꼽아봐도 그대로 유효한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틀린 말입니까? 그 다음에 아까 국회에서 정한 바를 검찰에서 뭐 어떻게 조항하겠습니까? 뭐
반발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어떤 취지에 지금? 아까 그런 취지로 답을 하셨죠. 국회에서 정하면 정하는 대로 우리는 집행하는 데다. 지금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양당 원내총무가 합의하고 여당이 의원총회에서 추인하고 나중에 갑자기 말을 바꿔서 약속을 뒤집으면서 지금 정치적 공세로 들어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일관된 설명을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그냥 정치적인 선전만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총장님하고 같은 견해를 가지신 전직 총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영상 좀 보십시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또는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이런 법들을 저희가 이거는 틀린 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폄훼를 한다거나 이렇게 저항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 이 대통령님의 입장과 장관의 입장이 다른 거에 대해서 총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예. 그 현직 대통령께서 전직 총장으로 계실 때 한 말씀에 대해서 제가 논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부적절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답변한 제가 영상을 보면 반부패 대응 역량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당장 현실적인 말씀은 아닐 겁니다. 검찰에서는 2011년 1차 수사권 조정 때 경찰의 1차적 수사 개시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검경 수사권 1차 조정이죠. 그리고 2021년에 경찰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검찰에서 완전히 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경찰에 1차적인 수사 종결권도 주었습니다. 제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 수사와 수사지휘권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수사를 해왔습니다. 수사지휘권이 이미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권이 있는데 수사권도 매우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12조와 16조에서 검사의 수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근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의 수사권 관련한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그거를 검찰청법에서 제약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검찰청법은 대통령령에다가 위임을 해서 중요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검찰청법에서 정하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인 입법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든 법률과 시행령은 헌법과 법률과 시행령은 저는 하나로 귀결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만 해석하면은 그런 결론이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수처가 새로 생겼고 경찰의 상당한 수사권과 1차적 수사 종결권 이렇게 줬지만 과연 우리 사회에서 부패가 지금 사라지고 부패가 없어지고 우리 사회가 깨끗해졌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검찰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검찰의 책임과 의무를 저희가 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수사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건, 국민들이 LH 부동산 투기처럼 국민들이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건, 이렇게 검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역량을 집중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시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 권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최선, 책임 이런 얘기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잘 공감이 안 가요. 그러니까 학적부 제출하라고 했더니 입학 졸업 연도도 없이 후보자의 기억 속에 있는 학교들을 줄줄 나열에 적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자료 제출 회피하는 이 진지함이 너무 지나치세요. 조금 아까 법무부 인사청문 관계자가 찾아와서 후보자 두 자녀의 증여세 납부 내역 열람만 시켜주고 갔는데요. 2010년 2월 두 아들이 각각 830여만 원 상당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제 아드님들이 5세, 8세 때죠, 2010년이면.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납부했냐라고 했더니 돌반지 받은 것, 그 다음에 친척들로부터 용돈 받은 것 모아서 냈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직접 납부했냐고 했더니 직접 냈답니다.
네, 아까 그래서 같이 좀 웃었어요. 같이 웃었는데 이게 사실이면 뭐 통장이든 자료 출처 투명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증여세는 사실은 근데 아시다시피 증여받은 본인이 내야 하고 그리고 이를 대납했을 때는 증여세 대납액까지 포함시켜서 증여세가 계산돼야 한다는군요.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5살, 8살짜리 아들이 직접 납부했다고 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위원님, 직접 어떻게 5살짜리, 8살짜리 아이가 직접 납부를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로 추궁당하는 게 싫어서 이렇게까지 이 증여세 납부와 관련돼서 이 자료 제출을 이제 거부했던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이따가 끝나고 나서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이건 제가 아까 이제 얘기했던 질문의 연장선입니다. 좀 궁금하고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이제 검사 동일체 원칙 삭제되었다라고 얘기하시고 다른 원칙을 가지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2020년 당시 검찰총장인 윤 대통령은 검사 전출식 자리에서 어느 위치에 가나 어느 임지에 가나 검사는 검사 동일체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이다라고 천명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특수부 출신이시죠? 저는 형사부, 공판부, 특수부 여기저기 다 근무했습니다. 다니셨죠. 예, 근데 특수부 같은 경우는 이제 팀 수사의 특성 때문에 상명하복의 문화가 유독 강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조직 문화는 사실 뭐 그냥 윗사람의 뭐 마음 때문만이 아니라 또 인사 스타일 때문만이 아니라 조직 스타일 때문만이 아니라 인사 평가 방식이나 잦은 인사 이동, 배당 제도 등과 맞물려서 일선 검사들이 이 윗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제가 이제 저도 그때 이제 제가 확인했었을 때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바꾸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거 저는 되게 반가웠는데요. 이 총장으로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우선 위원님께 학접부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 아이들은 공립학교 이외에 무슨 다른 뭐 국제학교라든지 특수학교는 네 그건 위원님 그래서 분명히 의원님께 저희 인사청문 담당자가 가서 자료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오셨을 때도 여전히 그냥 수비를 적은 거. 이거 탈락치범이나 계속 예, 의원님 그래서 저희 인사청문 팀이 교육청에다가 제가 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내면 교육청에서는 각 해당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게 된다라고 방금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각 해당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그걸 받으면 위원님께 반드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감수해야 될 자, 권인숙 의원님, 예, 의원님. 제가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왜 국회에서 여러분들께서 신상과 정책을 나눠서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말씀들이 있고 입법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지 제가 이번에 사실은 그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정사가 있고 또 아이들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다니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이 좀 늦어진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 분명히 제출해서 소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의원님 물어보신 내용이 네, 알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이 구체적 대안, 이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인사 제도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개정 문제도 있고. 자, 권인숙 의원님 정리합시다. 네.
예, 문화와 관련해서는 예, 제도보다도 저는 문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제가 차장으로 와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검찰의 평검사들과 검찰 수사관들하고 매일 대화를 하고 전국에 있는 분들과 통화를 하고 메신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그런 서로 존중하고 권위가 아닌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수부 검사 그러면은 상명하복 군대를 생각하시는데요. 검사들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아주 예민하고 까다롭고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수부 검사라고 해서 무슨 군대, 아까 사단 말씀하신 데 그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있지도 않아야 됩니다. 인사에 대해서도 제가 인사협의를 법무부장과 인사협의를 해서 지금 대검찰청에 부부장 이상 고검검사급이죠. 소위 말하는 간부검사라고 하는, 제가 간부란 말도 안 쓰는데 여성검사 비율이 30% 이상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역대 가장 높은 여성검사들 고호봉검사가 됐을 겁니다. 제가 요구를 해서 그렇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검찰의 인사라든지 또 이런 문화를 제가 꼭 정착을 시키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 관련해 가지고는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고려해 주시라 말씀드리고 조금 자료가 늦었습니다만 그 점은 제가 충실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와 관련해서도 말씀 주신 거는 제 안사람이 저희 집은 아주 대가족이라서 외가나 처가나 10남매, 8남매, 9남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축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용돈을 좀 모아서 그걸로 해서 증여세를 충당을 했습니다. 그 증여세에 만약에 세금이 나온다고 해도 한 제가 알기로는 7, 8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또 왜 손자들한테 증여를 해주냐고 하셨는데 그거는 작고하신 장모님이 병환 중이셨기 때문에 손자들에게 물려주신 제가 그 뜻에 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자에게 증여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증여세를 더 할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처가에서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큰 자산가는 아닙니다만 더 이상 제가 신세지고 싶지 않아서 상속도 포기를 했습니다. 저는 인생에 돈의 가치를 두고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형수 의원입니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해서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우리나라의 사정기관, 정보기관의 이렇게 신뢰도에 대한 순위를 쭉 보면은 검찰이 제일 마지막인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관세청, 경찰청 이렇게 했는데 검찰청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겠지만은 일단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검찰총장의 임기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 임기제가 사실상 형해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앞으로가 아니라 지난번 여러 그 정권에서도 이 임기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후보자가 만약에 검찰총장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임기제가 갖는 이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상징한다라는 의미에서 쉽게 자리를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호수 검찰총장이 정권 말기에 임명이 됐습니다. 임명이 됐는데, 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정권 말기에 임기를 시작한 검찰총장이 충분히 그 임기를 다 마쳐야지 제도적으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호수 총장이 그대로 있었으면은 저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도 우리 당 의원님들한테도 그랬고 필요하다면은
대통령한테도 이 총장의 임기를 지켜주자. 그것이 우리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그토록 얘기했던 이유가 아니겠느냐. 그게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 야당이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추진하면서 이 검찰총장을 스스로 내려놓게 만들어버렸어요.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좀 명심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과거 검찰에서는 검찰 신뢰성 하락의 원인이 주로 뭐였냐면은 제19 감사기였습니다. 그 제19 감사기 때문에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 박범계 전 장관님께서 전 정권에서 임명한 검사들이 이렇게 좌천돼서 가슴 아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다른 사람을 또 가슴 아프게 하셨잖아요. 저는 검찰 인사에서 앞으로 이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를 가슴 아프게 하고 본인이 하는 이런 검찰 인사 시스템이 없어져야지 검찰이 진짜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에서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다음 권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화성병 권칠성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청문회 증언되는 거 원래 칭찬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 지적당하고 소명이 잘 안 되는 부분 지적당하고 뭐 다소 억울한 이야기도 들어야만 하는 자리고 오늘은 또 그런 날입니다. 그럼 충분히 이해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오늘 한 3가지 정도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수사, 기밀 유출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마치 범죄자 모는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수사 내용 유출된 것,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전달하지 않은 내용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다면 이 자세한 수사 정황은 실제 조사한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은 후보자님이 위에 그 내부에서 다른 사람이 전달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추적이 그래도 합리적이죠. 제가 정보관리 책임자이기 때문에 다른 분이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하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 적이 그러니까 없습니다. 본인은 이제 후보자께서는 그 내용이 합법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 일반 정서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과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때에 따라서 문제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시각이 많다는 점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저는 그런 부분을 문제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시행령이 위임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검수완박법이라고 다 이야기해놓고 검수원복 시행령이라고 또 모두가 인정을 하는데 모법과 시행령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위임 범위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각 부처들이 시행령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부처들의 그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만약에 시행령을 만들어 간다면 그리고 또 시행령 밑에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규정을 만들기 시작한다면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거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고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하고 김승원 의원님하고 통하는 건데요. 등기부등본 한 장이면 그냥 딱 소명되는 일인데 이 부분을 주지 않으셔서 그냥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걸 꾸준히 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유감이고 아까 와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그 직원이 와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여전히 네. 다음 유상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PPT를 좀 켜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유상범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에서
재보충 질의도 이재명 후보와 쌍방울 기업이라는 그 두 양자 간에 이렇게 긴밀한 관계가 이례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표를 한번 보시죠.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낸 이화영 씨가 쌍방울의 사회이사를 지낸 것을 비롯해서 우리 이재명 캠프 법률 지원단장을 하던 이태영 씨가 계열사의 사회이사, 또 아주 이례적으로 그 같은 법무법인 소속의 그 변호사가 작업체 3명이나 더 비슷한 시기에 지금 그 자리에서 사회이사, 감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와 정치인이 이렇게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굉장히 드물다고 보여요. 네. 쌍방울 김성택 전 회장의 비서실장인 엄영수라는 사람이 라임 자산운용의 이종필 부사장을 소개받고 나서 결국은 알선 수재로 구속이 되는데, 판결문에 보면 이 엄영수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제특보라는 직함을 사용한 사람이라고 해서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 간의 긴밀한 관계가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대북 행사를 공동 개최합니다. 교류 사업을 주도했던 이화영 씨가 쌍방울 사회이사로 재직했다는 부분 제가 이미 지적을 했고, 아태협의 안부수라는 분은 이재명 대선 후보 외곽 조직인 민주평화광장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등 이재명 대표와 오랜 친분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쌍방울이 이 아태협의 그 행사 비용 5억 원, 기부금품은 최소 1억 8천만 원을 제공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안 회장을 쌍방울의 계열사 사내이사로 영입을 하고요. 아태협 사무실도 쌍방울 본사에서 3년간 무상 입주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기업, 이렇게나는 그 정치인과 기업이 밀접하게 연계가 있는지 이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죠? 현재 수사 진행 중입니다. 예, 변호사비 대납 의혹입니다. 이례적으로 관계가 형성이 돼 있고 굉장히 긴밀하게 정치인과 기업이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아주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뭐 수사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답을 하실 수 없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한이 없어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충분히 수사자에게도 이 부분에 판단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특정한 사건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재반 사정을 모두 다 충분하게 수사해서 충실하게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동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울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후보자님, 9월 1일 날 검찰에서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했습니다. 북한 피살 공무원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지난달 19일에는 서울중앙지검하고 대전지검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했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수사, 그리고 월선 원전 조기 폐쇄 의혹 수사, 이 두 가지였어요. 혹시 그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이나 열람의 그 법정 요건, 이걸 잘 알고 계신가요? 네,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 또는 고등법원 법원장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해서 지정 기록물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등법원장의 영장 청구권은 빼고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가 가지고 있는 무게를 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입니다. 대통령을 탄핵할 때 3분의 2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 제명할 때 3분의 2입니다. 개헌 의견할 때 3분의 2거든요.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권을 행사할 때도 출석의원 과반수의 이 출석의원의 3분의 2 동의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과반수 출석에. 그만큼 3분의 2가 갖는 무게가 큰 거죠. 문재인 정부도 대통령 기록물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우가 좀 다르긴 해요. 국정농단 사건 혹은 세월호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이니까요. 무게와 견주어서 비교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그것도 썩 잘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가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 탓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런 자성들을 합니다. 법을 만들 때 국회 제재기관 3분의 2 여야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여야 동의해서 열람 2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장들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한 법원장들의 승인에 따라서 뭐 십수 차례 지금 대통령 기록물 압수수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저는 만만치 않은 후과를 얘기합니다. 정치 보복적 성격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있을 텐데 이렇게 압수수색이 빈번하게 자행되면서 대통령 기록물 자체가 제대로 보존되고 생성되지 못할 거다, 관리되지 못할 거다. 나의 기록을 그리고 은밀하게 이 통치행위를 해왔던 기록들을 언제든지 다음 정권의 검찰에 의해서 이게 누출되고 대중들에게 공개되고 정파적으로 활용되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된다면 과연 대통령 기록물을 제대로 생성하고 관리하고 보장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권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접근이 필요하죠. 좀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역시 이런 무분별하지는 않지만 빈번한 압수수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제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후보자님 생각 어떻습니까? 대통령 기록관에 대해서 빈번하게 압수수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원님 말씀에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통치행위 말씀을 주셨는데 통치행위도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할 때는 그만큼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고려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하고 또 고등법원의 판사도 아니고 고등법원 법원장께서 판단하실 정도로 하고 한다면은 압수수색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라고 하더라도 가서 막 뒤지는 형태의 그것이 아닙니다. 목록을 보고 이미 제출받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고등법원 법원장의 판단을 거쳐가지고 소명이 어느 정도 돼서 그렇게 들여다보는 것이지 의원님께서 염려하듯이 마구잡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정점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후보자님. 네.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부분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찰의 헌법에 보장된 검찰의 수사권이라는 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죠. 하나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두 번째는 그리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1차 수사권 조정 법안에 의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축소가 되어 왔던 게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이죠.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에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 수사권의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인 소위 수사지휘권이 존재함을 근거로 해서 저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사지휘권이 있으면 사법경찰관들을 지휘를 해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사지휘권이 없으면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수사하는 부분인데 지난번 여러 법률 제도와 또 직제 개편, 직제 축소 등을 통해 가지고 수사하는 권한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둥이 된 수사지휘권과 수사권 이 두 가지 기둥 중에서 하나의 기둥은 이미 무너진 상태고 나머지 하나의 기둥도 점점 낡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민주당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검사는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검사라는 이유로 이번 정부 들어서 인사불이익을 받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이 전반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검사는 검사일 뿐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수사를 하기 시작한 이후에 검찰은 문재인 검찰과 윤석열 검찰로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 표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검찰 역사를 되돌아봅시다. 언제 검찰이 대통령의 검사, 총장의 검사로 나누어졌던 적이 있었습니까? 특히 대검 참모들이, 대검 검사장들이 검찰총장 징계를 하는데 나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그런 기동민 간사님 세 분? 동의하시죠? 예, 그렇게 나눠지고 그 분열하고 갈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쳤습니까? 네, 재보충 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제재보충 질의 순서입니다. 제재보충 질의는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 예. 자, 민주당 위원님들, 예. 제재보충 질의 신청하실 분, 예. 권인숙 위원님, 네. 권인숙 위원님. 그러면 국민의힘 2분, 민주당 3분입니다. 순서는 기존의 질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사정보검증위원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수사정보검증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발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수사 정보 자체가 제가 와보니 거의 보잘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회 제대로 운영하실 거죠? 수사검증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수사 정보 수집 인력을 늘릴 수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물론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늘리시는 경우에는 특히나 검증위원회 설치하는 게 균형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감사원에서 대검찰청 감사를 했습니다. 정기감사를.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2021년 3월 18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니까 대검찰청에서 관련 법령에 위반돼서 검사와 검사외 공무원을 정원 외로 파견을 받는 방식으로 해서 실제 정원보다 116명 내지 165명 더 많은 인력을 활용해왔다. 이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 2022년에도 계속해서 정원을 초과된 상태던데요. 이게 뭐 행안부랑 제대로 협의가 된 걸까요? 임시직제로 행안부나 인사혁신처하고 또 임시직제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식으로 협의가 된 겁니까? 수시직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지금 시행령상으로 정원 반영은 안 된 거죠, 아직?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그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저희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른 기관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정원에 따라서 운영이 다들 되고 있는데 검찰만 예외일 이유가 없겠죠. 의원님, 사실은 정원이나 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이든지 간에 늘 감사에 좀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116명에서 165명이 더 많이 이런 기관은 없습니다. 제가 운영하지 않았던 때라서 그렇습니다만 네.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에도 검사를 한 명도 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대로 하시자는 말씀입니다. 법과 원칙 계속 말씀하셨으니까요. 정원도 좀 조정도 하고 제가 정원을 조정하던가 정원 조정이 안 되면 예. 정원에 따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검사가 공정하게 일을 해야 된다. 오늘 여러 번 강조해 주셨고 굉장히 그분도 인상적입니다.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선 검사들이 그렇게 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장애 요소가 2개 있습니다. 배당과 인사인데요.
인사 관련돼서만 제가 한 가지를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인사 자주 하실 거니까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죄가 난 사건 수사 기소에서 잘못을 한 검사한테 확실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지키셔도 검찰을 완전히 바꾸실 겁니다. 제가 관련돼서 굉장히 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사례. 혹시 이거 관련돼서 사례가 있습니까? 검찰에서도 그 관련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또 징계 처리를 하고 징계도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인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찰총장 후보자 자리를 거쳐서 총장이 되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후보자 시절이나 검사 시절에 나는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사심과 이익에 따라서 판단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겠습니까? 다들 잘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아닐까요? 예, 의원님께서도 제 진심을 좀 믿어주셨으면 아니, 그러니까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진심이 좀 제대로 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충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들 그런 생각을 하고 얼마나 그 자리에 막중함 지명됐을 때부터 그 떨리는 마음과 그 책임감 때문에 네. 번민을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분들이 결국 후배들한테 물려준 것은 아까 우리 여당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국민 신뢰도 꼴찌라는 기관으로 지금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후보자께 제가 검찰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라고 했을 때 머뭇거림 없이 국민의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것만 지키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제가 우리 후보자께서 듣는 답변 중에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차분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검사의 관점에서 보고 있고 검찰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합법성과 정의를 추구하시는 분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지금 그 검사라는 그 조직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고 또 검사 개개인이 그렇게 간단치 않은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김홍영 검사 아시죠? 네. 김홍영 검사 같은 그 안타까운 사건이 있을 때 그를 추모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조직적 반성을 하는 글보다 어떤 정치적 이슈나 사안이 생길 때마다 거기에 수없이 많은 댓글이 달리고 심지어 뭐 고위직으로 영전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찬사와 그런 걸 보내고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검찰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하는 일종의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인정하기 어렵습니까? 검찰 조직을 정치적으로 팔아넘겼다라는 의혹을 받는 사람이 있을 때도 칭송으로 일관하는 조직이었고 또 그 결과로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얘기하는 이 가장 내가 듣기 싫은 말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라는 말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또 왜 검찰이 그동안에 그렇게 운영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방금 나왔던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그런 치욕적인 사건에서 결국 공소권 남용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나 처벌도 하지 않고 검찰총장 후보자까지 올랐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그 남부지검에 근무했던 김홍영 검사님 사건을 다시 꺼내시니까 참 안타깝습니다만 김홍영 검사님에 대해서 검찰 구성원의 어느 누구도 안타깝고 그분의 고인의 정말 아쉬운 점에 대해서 같지 않은 분들이 없을 겁니다. 대검찰청에는 김홍영 검사님을 포함해서 순직하신 검찰 구성원에 대해서 추모의 벽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대검 차장으로 부임한 첫날 가서 작은 꽃다발이라도 조화라도 올렸습니다. 또 총장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도 다시 한번 찾아가서 묵념을 드리고
제 스스로 어떻게 검찰을 앞으로 이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검찰에 대해서 제가 조직이란 말을 싫어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조직이란 말을 몇 번 쓰시니까 그렇습니다만 하나의 덩어리로 묶여서 오로지 하나의 목표로 돌진하는 그런 기관이나 구성원으로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 저는 검사 생활 25년을 할 동안 검찰청 게시판에 달려있는 글에 댓글 한 번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한 줄짜리 댓글도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다를 수 있고 또 건전한 생각,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검찰주의자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오로지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앞서 위원님께서 절대 임기를 지켜야 된다. 박경수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임기를 다 채우면 2년 뒤면은 저는 자연인입니다. 2년 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검사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검찰주의자가 아닙니다. 검찰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국민만 바라보고 존재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제 뜻만은 위원님께서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제 답은 그렇습니다. 네, 다음 권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무고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긴 청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저는 뭐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서 정치의 문제가 아니어서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6월이었죠. 대검찰청에서 성폭력 무고죄와 관련해서 용역 발주하셨죠. 2,500만 원짜리인데요. 대리로 계실 때인데요. 모르십니까? 제가 그런 것까지는 상세하게 챙겨보지 그럼 의견을 못합니다. 묻겠습니다. 이 기존 법 체계에 이제 이거는 아주 발빠르게 대검찰청에서 이제 성폭력범죄 무고죄 강화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연구를 하겠다라는 거는. 근데 성폭력 처벌법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특별법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대로 그 안에 무고죄 조항이 새로 들어간다는 거는 법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짧게 하시죠. 왜냐하면 좀 질문이 있어서요. 예. 예, 그러면 위원님 일괄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거 많은 분들이 염려스러울 것 같긴 한데 성폭력 범죄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잘 안 해보셔서, 그죠? 잘 압니다. 많이 다뤘습니다. 많이 다뤘습니까? 예, 네, 형사 쪽을 하셨다니까 많이 다행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좀 저희가 두려운 부분들 라고 한다면은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자료서도 보면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 중 86.4%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라는 거고요. 도움을 요청했어도 도움을 요청했다가 응답한 그 적은 수의 사람들의 경우에도 13.6%만이 응답한 13.6% 중에서도 검찰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단 22.5%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로 치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고하기가 이제 어려운 범죄라는 것이 이렇게 일반 상식화되어 있는 거죠. 그걸 아시나요? 예, 성폭력 범죄의 특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그러니까 특별히 또 이번에도 이제 성폭력 무고죄에만 관심을 두겠다고 하는데 무고면 무고인데 성폭력 무고에만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도 문제고, 근데 사실은 무고죄로 기소되는 비율, 성폭력 범죄 중 무고죄로 기소되는 비율은 0.78%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검찰하고 같이 이제 통계를 돌려봐서 확인한 건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해 주시죠. 네, 위원님, 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차장이지만 직무대리로 부임을 하면서 두 가지 성폭력 관련해서 방안을 발표를 하고 일선청에다가 지시를 하고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엄단해라. 거기에는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단지 제작 반포뿐만 아니라 수요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소지와 시청에 대해서도 엄단해라라는 지시를 일선에 내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폭력에 대해서 양형에서 꼼수 감형이 없도록 양형자료 제출에 대해서 진위를 확인을 해서 추가 범죄까지 엄단해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검 형사부에 여성 범죄를 담당하는 젠더폭력을 담당하는 담당 부장검사와 담당하는 검사장에게 당부해 놓은 것이 그겁니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처리 지침은 성폭력 사건으로 수사 중에 무고로 고소가 들어왔을 때는 수사를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사를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료에 의해서만 무고가 인정이 될 때만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실제 저희가 통계를 뽑아봤더니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무고로 기소되는 것은 1%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고소하는 분들이 무고로 인해 가지고 고소의 주저함이 없도록 안심하고 고소할 수 있고 성폭력 사건이 비록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또는 서로 간에 진술이라든지 재반 여러 가지 증거 때문에 무혐의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그것을 바로 무고죄로 인지를 해서 처벌하는 것은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 이거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 공약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위원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무고 혐의가 인정이 안 되는데 그걸 무고죄로 처벌하라는 그런 공약은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정리해 주십시오. 갑자기 성폭력 처벌법 거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이잖아요. 이 안에 무고죄를 단순히 신설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강화하겠다는 내용이고 그 연구를 발표하신 게 대검찰청입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데리고 계시는 상황에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묻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방향으로는 안 가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폭력 범죄를 무혐의 처분한다고 해서 바로 무고로 처벌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네. 다음 유상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네. 자, 우리 부패범죄, 경제범죄 이것이 법률 용어입니까? 이번에 시행령을 만들 때 정의 규정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강학적 용어인가요? 저는 강학으로도 부패범죄, 경제범죄 이런 용어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위 말해서 검찰 수사권을 제한한다는 법을 만들면서 검찰청법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무슨 방위산업범죄 이렇게 정의도 될 수 없고 명확하지도 않은 죄명을 그것을 마치 수사 범위인 것처럼 적어놓고 이것을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만드는 이 법의 시스템 이거에 대해서 정말 깊이 우리 국회가 고민하고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후보자의 뜻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검사의 수사 범위를 영역별로 나누는 것은 현실적인 수사 실무에서는 그대로 따르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느 것이 소위 말하는 정의를 하셨더라도 어떤 게 부패범죄이면서 동시에 경제범죄이고 또 민생범죄인 것이 부패범죄가 되고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사실은 국적도 없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의 범죄에 넣어서 검사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근거로 삼는다. 이거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법 체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이번 그 시행령을 보니까 부패 범죄에 대한 정의 또 경제 범죄에 대한 정의를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국제적 기준, 과거의 합의 또 우리나라의 기존의 부패 방지와 관련된 규정들 이런 것을
뭐 충분히 검토해서 그 중에서 그래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아마 넣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에서 시행령을 만들 때 부패라는 개념에 대해서 기존에 국회에서 만들어 놓으신 부패재산 몰수특례법, 부패방지 권익위법에서의 부패에 관한 정의 규정을 원용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검에서는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했는데 그 개정된 시행령에 보더라도 사실은 수사에 공백이 발생한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제가 전에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금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지 그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실무에서는 사실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대해서 처벌을 합니다마는 그것과 똑같은 형태의 범죄가 전산으로 가는 공전자 기록 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또 지금 가상자산이 특히나 문제되고 있는데 미등록 가상자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빠져 있습니다. 또 하나 검찰에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법무부에서 직접 관련성과 관련된 규정을 시행령에 뒀는데 검찰에서는 이 규정이 또 최종적으로 삭제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결국은 법원의 판례와 실무에 맞춰지기 때문에 조금 더 직접 관련성 있는 부분을 충분하게 수사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도 솔직히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소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검찰의 뜻대로만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 개진은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는 거다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점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하시겠지만 위원으로서는 저는 마지막 질의이기 때문에 당부 말씀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은 답변 과정에서 나는 행사도 하고 공판도 하고 기획도 하고 특수도 했기 때문에 나는 특수검사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검찰 공무원 검사들은 후보자를 특수검사로 인식을 할 겁니다. 그게 2014년에 반부패 수사지원과장을 하신 이후에는 계속 특수보직만 담당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동훈 장관 역시 특수검사로 많은 검사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검사만을 중용하는 그런 검찰 인사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일각의 걱정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검찰 구성은 어떤 소위 보직을 담당하는 검사라고 하더라도 소위 전공에 구애되지 않고 훌륭한 검사, 능력 있는 검사를 중용하는 그런 검찰총장이 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은 저와 2000년 초반에 부산지방검찰청 그리고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근무를 했고 2015년에는 대검찰청에서 함께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때 제가 느낀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다. 그렇지만은 검사로서의 자세는 훌륭하고 그리고 수사도 잘하는 검사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왜 그랬냐면 2002년도인가요? 중국 항공이 김해 돛대산인가 그 산에 추락해서 많은 100여 명의 우리 한국인 우리 국민들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소위 사체 인도 그러니까 이제 장례를 치르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유전자 감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장례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후보자가 직접 유가족들을 만나가지고 왜 장례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가를 직접 현장에서 설명을 했던 걸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검사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게 된다, 임명이 되신다면 법의 잣대로만 사건 또는 사건 관계인을 바라보지 마시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건 관계인과 사건을 바라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훌륭한 국민으로부터 훌륭한 검찰총장이라는 평가를 받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역대 검찰총장 중에서 훌륭한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해야 할 일을 하는 검찰총장, 해서는 안 될 일을 당하는 그런 검찰총장이 계시고, 그리고 검사, 검찰 공무원, 가끔 나라서는 검찰 가족들로부터는 훌륭한 검찰총장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유념하고 마음에 꼭 새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문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김의겸 위원께서 서면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도욱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시고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나름대로 성실껏 답변드렸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는 공사관의 저를 되돌아보는 소중한 기회였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을 거듭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충고와 조언을 국민의 뜻이라 여기고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에게 검찰총장의 소임을 허락해 주신다면 국민을 섬기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원석 후보자님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청문 절차가 원만히 마무리된다면 후보자께서는 우리 사회의 법질서 확립 등 막중한 사명을 맡게 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강조하신 내용들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국민들께서 기대하시고 바라는 검찰총장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은 8월 23일에 국회에 제출되어 9월 13일이 20일이 되는 날입니다만 아직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여야 간사님들 간의 일정 합의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일정을 협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와 국회방송 등 언론인 여러분들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국무위원 검찰총장 이원석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